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와문화마을연구소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오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발산마을을 통해 제시하는 도시재생과 주민자치에 대해서 사례 발표 형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양삼동 청춘발산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새뜰마을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는 농성 1동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담당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과 이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양삼동 발산마을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물리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발산마을의 변화의 움직임 해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마을이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삼동 발산마을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동시장 옆에 있는 마을인데요. 행정구역상으로 서구 양삼동이고요. 그리고 이 발산마을 같은 경우는 1960년대, 70년대에 이제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등의 방직 산업들이 호황을 이룰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거주를 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80년대 이후로 방직 산업이 쇠퇴를 하면서 그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던 여공들이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직 공장 직원들의 배후 주거지였던 지역 자체가 굉장히 쇠퇴하는 형태로 그렇게 좀 인구가 감소를 하고 전형적인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5년도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근 한 30년에서 40년 가량을 쇠퇴한 형태로 그대로 거의 시간이 멈춰 있었던 그런 형태의 마을이었었는데, 그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체의 45% 이상 초고령화되어 있는 마을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굉장히 고지대의 쪽방촌, 이제 달동네라고 불리죠.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삼동에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재생사업 지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마을에 있는 어떤 환경적인 자원들,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텔링, 그리고 인적 자원들, 이런 부분들에서 테마를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우연찮게 지금 제가 진행을 했었던 양삼동 발산마을 같은 경우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체조 금메달을 땄었던 양학선 선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마을 옆에 광천초등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의 눈에 띄어서 체조를 시작하게 되고, 그 이후에 태릉선수촌에 입소를 하기 전까지 쭉 이 마을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학선 선수를 좀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재생의 어떤 테마적인 부분들에서 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 어린이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좀 끌어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색을 좀 입혀보자 라는 취지로 진행을 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양학선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술을 선보이다 보면 그 선수의 이름을 딴 기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양학선 선수의 기술 이름이 양원, 그리고 양투라는 기술이 있는데, 우연찮게 마을의 행정구역상 양삼동으로 또 되어 있다 보니까 양삼의 도시재생 기술을 수험 사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취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또 사업이 종료가 된 2019년도에 2015년에 선정됐었던 새뜰마을 사업 1기로 시작했었던 30개 지역 중에서 전국 최우수 지역으로, 수험 사례 지역으로 또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전의 발산의 모습은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여러 사진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이게 2015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기 바로 직전에 찍었었던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경사로도
좀 높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주민분들이 사시기에 굉장히 불편함이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보였었던 지역이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처럼 면적이라든가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소 규모가 뭐 100억 정도에서 3년 정도 우리 동네 살리기형으로 시작을 해서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이런 형태의 이제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새틀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약 50억 정도 선에서 전반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기까지의 좀 다양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07년도에 발산마을 쪽에 이제 철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이 철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광주 전남, 이 호남권에서 활동을 하는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골목길에 뭐 미술 작품들을 통해서 좀 전체적인 환경적인 부분들을 좀 바꿔보자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공공미술을 선보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게 추진이 되기는 좀 어려웠었던 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어떤 지자체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씨앗이 돼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7년 후에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을 했었던 마을미술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미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통영의 이제 동피랑이라든가 부산의 감천마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마을들처럼 마을에 이제 벽화나 작가분들이 예술 작품들을 설치를 하거나 조성을 하고 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경관 개선, 미관 개선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됐었는데, 마찬가지 그런 일환의 사업들로 2014년도, 15년도 해서 2년간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규모로 해서 작가분들과 주민분들이 서로 소통해서 마을 안에 작품을 설치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제 민간기업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지금 광주에 계시는 분들이면 또 많이 아실 만한 송정역 1913 시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송정역 바로 앞에 있는 시장 활성화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요. 전국에서 시장 활성화 사업과 마을 활성화 사업이 동시에 그때 현대기아자동차와 현대카드에서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현대카드에서 진행했었던 사업이 송정역 1913 시장 사업이었었고요. 그리고 현대차그룹에서 진행을 했었던 사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발산마을을 거점으로 해서 이 발산마을을 청년들을 통해서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형태의 사업이 2년간 10억 정도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전체적인 성과가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1년에 5억씩 해서 2년간 추진되던 사업을 3년차 추가 지원으로 해서 5억 정도를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1년 더 추가해서 3억 정도에서 총 18억 정도에서 민간기업 사업을 유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와 2015년도 현대차 주관의 공공미술과 이런 그 청년 활성화를 통한 마을 활성화 사업들을 이제 씨앗 사업 형태로 해서 국토교통부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인 이제 새틀마을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었는데요. 앞에 있었던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좀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사업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을 하고 1년 정도 연장을 해서 2019년도까지 추진을 했었고요. 총 4년간 51억 정도 규모에서 사업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전체적인 주민분들의 생활 SOC라든가 이제 물리적인 주거 환경 개선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루는 형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행안부에서 진행했었던 사업들이라든가 또 이제 민간 기업 또 삼성카드 쪽에서 진행했었던 사업이라든가 좀 다양한 사업들이 유관 사업들이 발산마을에 실행이 되면서 단일 사업 한 건으로는 사실은 어떤
재생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인 유관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 사업들을 함께 이제 수주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마을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이제 퍼즐 맞추듯이 짜 맞춰가면서 진행을 했었던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었던 마을미술 프로젝트인데요. 14, 15년도에 진행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제 작품 설치가 현재 한 13작품 정도가 설치가 됐었는데요. 한 개의 작품이 공사로 인해서 좀 소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개의 작품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뭐 보시는 화면에 있는 이미지들을 좀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면 타 지역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작가분들이 오셔서 작품을 설치를 하고 그러고 나면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 소유가 되죠. 주민분들이 이제 소유를 하는 형태가 되게 되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민 몫이 됩니다. 근데 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발산마을 같은 경우는 작가분들이 마을 안에 작품을 설치한 이후에 그대로 떠나버리지 않고 마을 안에 있는 좀 오래된 그 가구 창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여지는 왼쪽 최상단에 있는 이미지가 사업 전에 그 버려진 가구 창고 공가였었죠. 공폐가였었는데 이 공간을 사비를 들여서 개조를 하고 그곳에 이제 자비로 임대비를 내 가면서 그 공간 안에 문화예술을 좀 향유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꾸몄습니다. 그게 현재 이제 뽕뽕브릿지라는 이름으로 대형 갤러리를 구성을 했고요. 이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작가분들이 이 공간에 계속 상주를 하면서 2021년 지금 12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주해서 마을 안에서 365일 중 거의 한 250일가량 을 계속 지속적인 전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실행비 정도만 받고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이 일반적인 화이트 큐브라고 불리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도록도 있고 이제 대관비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지역 청년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마을에 있는 주민들과 이제 아이들이 함께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제 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2020년 초부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재는 조금 한 2년 정도 약간 멈춰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역 작가들을 해외로 이제 보내드리고 해외에 있는 작가가 우리 지역으로 지금 발산마을로 들어오셔서 마을 안에서 이제 레지던시 공간 안에서 한 2달에서 3달가량을 거주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이 작품 활동을 한 곳을 말씀드린 퐁퐁브릿지라는 대관 공간에서 서로 간에 해외 교류 전시를 진행을 하는 형태로 꽤 오랜 시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도 말까지 쭉 진행을 했었으니까 거의 5년가량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일본의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서구와 이제 교류를 하는 형태, 자매결연 형태를 띄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멈춰 있었다라는 부분. 내년에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져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 사업에 대한 부분들, 민간 기업에서 진행을 했었던 청춘발산 마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쪽에서 진행을 했었던 사업인데요. 좀 특이한 점은 지금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매입을 했었던 공폐가 매입 비용으로 매입을 한 공간을 청춘발산 마을 사업을 추진을 하는 현대카드 그리고 그 일을 추진을 했었던 공공미술 프리즘이라고 하는 용역사 쪽에 이제 협약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사용 거점을 공간 거점을 사용료 무상으로 해가지고 약 5년가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었었는데 이 공간에 청년팀들이 좀 들어와서 그 공간을 활성화하는 형태로 좀 사업들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이 거점 공간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하기 전에
1차적으로 먼저 외부 지원을 통해서 마을 안에 새롭게 좀 바꿔진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칭은 청춘빌리지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마을 안내소 겸 이제 웰컴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마을 안에 소규모 카페 형태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또 다른 모양의 집인데요. 리모델링 되어 있는 모양은 또 앞서 말씀드린 청춘빌리지와 비슷합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마을 안에 주부들이 운영을 하던 분식집으로도 운영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그 청년들이 이제 마을 안에 이제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하는 이제 식당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현재는 청춘 샌드위치라는 이름의 샌드위치 가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가게 같은 경우는 마을 안에 이제 경로당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마을 할머니분들 5분의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해서 청년들 한 2~3명과 마을 할머니 5분이 함께 이제 청춘 샌드위치라는 이름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광주 전역에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활성화되고 있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침 5시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6, 7시에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해서 이제 오전 중에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하고, 오후에는 또 이 현장에서 또 판매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아름아름으로 많이들 주문을 해주셔서 활성화되고 있는 또 가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그러면 이 공간들 외에는 다른 부분들이 없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은 청춘빌리지 1호점 앞서 말씀드린 웰컴센터, 2호점 청춘 샌드위치 가게 외에도 다양한 좀 공폐가가 있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마을이다 보니까 공가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 공가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형태의 사업을 청춘발산 마을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청춘발산 마을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임대료를 약 2년가량을 지원을 해주고, 그 2년가량의 임대료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그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식당, 카페, 뭐 베이커리, 여러 가지 좀 요식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을 책방, 좀 공공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만한 마을 기획자들의 기획 공간, 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좀 운영들을 진행을 해서 2016년도에 1차 청년 일주팀이 3팀, 17년도에 10팀, 18년도에 9팀, 이런 식으로 해서 팀들이 계속 들어왔었는데요. 18년도 15, 16, 17, 18년도까지 청춘발산 마을 사업을 추진을 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입주가 됐었는데, 그때 2년이라는 기간들을 다 종료를 한 팀들 같은 경우에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외부 지원 없이 자비를 통해서 운영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익금을 가지고 마을 안에서 그대로 거주를 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팀들이 거의 한 10팀가량이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팀들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청춘발산 마을 협동조합, 청춘발산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의 청년 사업자들로 뭉쳐져 있는 협동조합을 또 구성을 해서 조합 형태로 마을의 지속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던 이제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리적인 환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2015년도에 새뜰마을 사업이 이제 처음 구성이 됐었을 때, 이제 시작을 했었을 때는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잡았었을 때 전체 사업비에서 거의 한 3% 정도를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97%가량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업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 거점이라든가 물리적인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주민 조직 발굴이라든가 주민들의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같은 부분들이 병행이 좀 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는 조금 고민이 좀 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앞에는 개요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좀 세부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른 특별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을 안에 있는 마을 회관이라고 불리는 공간인데요. 예전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었었던 공간을 마을 안에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 마을회관 운영본부라는 분과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니 이 오래된 건물, 비어져 있었던 건물을 마을 안의 주민분들이 서로 십시일반해서 건물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소유 자체가 일반적인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거점 공간들 같은 경우는 지자체 소유가 많은데, 특이하게 지금 양산동 발산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문화발산이라는 이름의 이 공간이 주민 소유의 공간입니다. 주민 공동 소유의 공간이 돼서 1층에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한다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하는 공용 공간 형태로 좀 이루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 1층에는 주민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들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마을 전시도 하고 또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마을 안에서 카페에서 이제 커피라든가 음료 같은 것을 팔고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층은 위에 있는 세 장은 1층의 이미지들이고요. 밑에 있는 세 장은 2층에서 주민분들과 여러 가지 이제 유관 모임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마을회관이 사실상 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점 공간이 진행이 되기 전에 미리 기설치되어 있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해서 사실은 저희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좀 도움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장지원센터인데요. 일반적으로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거점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거점 시설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공폐가를 좀 활용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업 대상지 안에 있는 버려진 지 거의 한 십수년이 지난 오래된 폐가가 있었습니다. 이 폐가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 공간을 커뮤니티, 그 현장지원센터, 저희 같은 이제 코디네이터나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해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의 어떤 거점으로서 운영 거점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난 이후에 이 공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업 끝난 이후에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처음 사업을 만들어질 때부터 사실은 숙박이 가능한 형태로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현재는 게스트하우스로 지금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지금 실행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다음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라든가 오수 분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오수 분류관 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행이 안 되는데, 새들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생활 여건들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과연 있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당시 2015년 당시에 다 연탄 떼고 계시는 집들이 많을 정도로 마을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고령자분들도 많으신데 도시가스 공급이 거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해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경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사가 높은 지대다 보니까 고지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8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거주를 하시고 또 대부분이 독거노인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번 내려오셔서 이제 장을 보신 다음에 올라가실 때는 이제 안전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안 돼 있고 또 계단이 거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이제 좀 날이 이제 쌀쌀해져서 이제 바닥이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좀 다반사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화면상에 있는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두 장의 사진을 보시면 파란색 옷을 입은 작업자분과 하늘색 옷을 입고 계신 작업자분 두 분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늘색 모자와 하늘색 상의를 입으신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을 고점에서 경사가 가장 높은 지대에서 거의 45년 정도를 거주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주민분 같은 경우는 할머니분들이 장을 보고 수레를 끌고 이제 높은 고지대까지 올라가면 전체를 계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들고 올라가셔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또 현장에서 오래 이제 마을에서 오래 거주를 또 그 지역에서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경사가 높으니 계단으로 일부 구간을 만들어 놓고 또 일정 부분은 슬로프 형태를 또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는 형태로 현장에서 좀 지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뭐 비용을 처리를 해드린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길 골목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미장 일을 하시면서 관련 일을 좀 해보셨던 경험을 살려서 전체적으로 현장지휘 역할들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그런 현장지를 따라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주민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졌었고 사실 마을 안에서 어떤 시설들이 바뀌어지고 공간이 바뀌어지고 거점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직접 운영을 할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셔야 사실은 나중에 다른 불만 사항들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관심이 없이 너네들이 사업비를 갖고 와서 우리 세금을 가지고 공사를 해? 어떻게 잘하나 보자 라고 팔짱을 껴고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시는 형태로 사업을 바라보신다면은 나중에 있어서는 그 불편함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다 겪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추가적인 안 써도 될 사업비를 투입을 해가면서 새롭게 또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 주민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 좀 유념해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의 깊게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면에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변경이 좀 됐었고요. 보시면 이제 전체 다 계단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사진이 찍힌 게 좀 이렇게 찍혀서 그렇지 일정 구간이 지금 계단이고 일정 구간은 슬로프 형태로 좀 나눠져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높은 구간을 좀 찍다 보니까 계단이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다음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듭니다. 보통 제가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농성 일동 같은 경우도 전체 사업비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데 사업비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굉장히 큰 대형 거점 시설들이죠. 연면적이 뭐 한 8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대형 거점 시설들을 만드는데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국에 현재 올해 선정되고 내년에 선정 예정인지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한 530개 정도의 전국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생 사업은 각각 거점 시설들이 최소 1개 이상, 뭐 많으면 3개, 4개까지도 주요 거점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새뜰마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의 커뮤니티 센터가 조성이 됩니다. 조성 지역에 대한 사진을 보시면 거의 이제 6.25 때 이렇게 폭격을 맞은 집처럼 집이 이제 거의 반파되어 있는 형태로 보이시죠. 그렇게 보이는 이 지역을 지금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사업 초기부터 부지 매입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가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2018년도 사업 추진 당시까지 2015년부터 16년, 17년, 18년도까지 새뜰마을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할 거 없이 사실은 부지 매입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 의지를 가지고 있고 매매 의향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분들한테 받았다라고 하면 사업이 좀 통과가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지 매입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 통과가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부지 매입이 안 되더라도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 과정 중에 부지 매입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난관이 많이 부딪힙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도시재생 사업들 중에서 부지 매입 때문에 곤란을 겪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서로 간에 이제 필지 소유자에 대한 부분도 너무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좀 명확치 않고 지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좀 묶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구성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공사를 아직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아직 지금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커뮤니티 센터를 지을 때 그러면 어떻게 지을 것인가? 전체적으로 그냥 싹 밀고 신축을 보통 합니다. 근데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이 마을의 건축 양식이라든가 건축 양식이라고까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예전에 좀 어떻게 보면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브로크 방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건축 구조물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블록 형태의 건축 구조물들이 이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형태에서 좀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남겨놓고
좀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들은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입니다. 낡음 위에 감각을 짓다라는 형태로 전체적인 구상들을 했습니다. 뭐 지하로 좀 만들어 볼까? 아니면 벽면을 일부 살리면서 진행을 해볼까? 뭐 너무 높게 안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경사가 많이 져 있다 보니까 단차를 좀 두면서 가는 건 어떨까? 여러 가지 것들 아니면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금속재라든가 좀 다양한 소재들이 좀 접목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가보는 건 어떨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 안에 있었던 이제 주민들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온 청년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 과정을 굉장히 좀 길게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원래 있었던 건축물들을 전부 소실을 시키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형태들은 좀 남기고 일부 벽들은 그대로 좀 유지 보존을 해가면서 만드는 형태로 지금 이런 형태의 지금 조감도 아직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실물 사진은 아니고 조감도 형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층 이제 그 경사가 높은 지역에 거점을 만들다 보니까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평탄화를 하지 않고 경사면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단차가 있는 형태의 좀 특별한 형태의 구조물로 가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커뮤니티센터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여져 있는 조감도의 모습들이고요. 이 건물의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청년 조합에서 운영을 할 카페라든가 뭐 커뮤니티 공간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전시, 그러니까 옛날 사진들과 카메라들을 전시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식음료들을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데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협동조합, 빛나는 발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주민들 자조조직이 있습니다. 주민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협동조합이 있고 또 일부 공간은 또 청년 협동조합이 또 같이 함께 운영을 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규모가 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좀 아기자기하게 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 2022년도에는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한번 마을을 방문하시면 꼭 한번 들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양학선 선수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마을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양학선 선수의 활동했었던 모습들이라든가 이제 아이들한테 귀감이 될 만한 요소들을 좀 알리기 위한 공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화면상에서 커뮤니티 센터 예정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센터가 이제 조성이 되면 바로 옆에 조그만 집 한 채가 있었는데요. 빨간색으로 사업 대상지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그리고 그 주변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예정인 현장 지원센터 그리고 옆으로는 뽕뽕브릿지 갤러리와 뽕뽕브릿지 갤러리에서 교류전을 진행을 했었던 해외 작가들의 레지던시 예술공방촌이 함께 돼 있는데 이곳이 마을의 어떤 이제 중심 이제 중앙 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양학선 선수의 기념 공간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 공간은 원래는 양학선 지금 보시는 집입니다. 이 집인데 이 집이 양학선 선수가 원래 살던 집입니다. 양학선 선수가 살던 집을 사업 초창기에 그대로 버려져 있었어요. 이게 지금 그 혹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들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2012년도에 금메달을 땄었을 때 바로 금메달 따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양학선 선수와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뭐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거기로 이사를 가시기 전까지 살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현재는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기념공원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양학선 선수가 마을에 직접 방문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외할머니도 옆에 같이 거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분들한테 지금 인사드리는 장면이고요. 여러 가지 뭐 주민분들의 또 제안 내용들도 있었었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양학선 선수를 좀 부각을 시켜서 마을의 어떤 색깔을 좀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른 색깔을 좀 넣어보자
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근데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불구하고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게 맞는가라는 또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나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도 활동을 하고 지금 앰버서더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런 형태의 기념관들이나 기념 공간들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양학선 선수가 원래 살던 집을 개조를 해서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소규모로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준공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앞서 보신 사진하고 비슷한 사진인데요. 옆으로 커뮤니티센터가 있고 커뮤니티센터하고 바로 이어지는 공간에 양학선 선수 기념관이 함께 붙어 있는 형태로 해서 같이 공간 자체를 서로 공유하면서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별마루 공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커뮤니티 센터 바로 앞에 있는 앞마당입니다. 여기 이제 소공원 형태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런 이제 텃밭 주민들이 이용하는 텃밭 형태로 버려져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소실된 작품이 지금 화면 중앙에 있는 그 판자에 이제 벽화가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지금 조금 제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좀 디자인 안들을 좀 받아보고 있었었는데 뭐 A타입, B타입에서 이미지 두 장이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경사면에 있었을 때 공원을 조성한다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고 해서 나름 용역사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해서 보여주었던 조감도였었지만 주민분들 의견은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기왕이면 커뮤니티 센터를 등지고 앞으로 전망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양학선 선수와 관련된 어떤 그런 형태가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가 나와서 양학선 선수의 도마 발판이 아래쪽으로 좀 형태가 이루어지고 그 위에 이제 도마를 짚는 형태를 한번 띄워보자라고 해서 디자인안이 나왔었고요. 그게 현재는 이런 형태의 전망공원으로 좀 조성이 되어 있고 우측 하단에 있는 조그만 사진을 보면 안쪽에 공간이 좀 이루어져 있고 유리벽으로 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버스킹이라든가 이렇게 소규모 행사라든가 공연 같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의 공간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을 안에 108계단이라고 하는 좀 높은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옆으로 그 지대가 조금 마찬가지로 이제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원래 이제 주택이 있었습니다. 주택이 있었었는데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이 두 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택들 같은 경우에 안전 진단을 했었는데 정밀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이제 D등급 이하가 나오게 돼서 곧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제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분들을 다른 곳으로 보상 이주를 시켜드리고 이 공간은 철거를 했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했었을 때 사실은 그 접도가 안 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접도가 안 되더라도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접도가 안 돼 있는 곳을 현재는 이제 철거를 하면 거기는 맹지가 됩니다. 집을 더 올릴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이 공간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개미장터 형태로 이제 마을에 장터를 할 수 있는 넓은 이제 광장, 소규모 광장 형태를 뭐 광장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이제 소규모 이제 공간을 좀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조경도 하고 그 안에서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정도씩 개미장터가 상시로 열리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보시면은 이제 마을 안에 이제 다른 시설들입니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들 중에 하나인데요. 뭐 체험 텃밭이라든가 마을에 이제 마을 정원 아니면 온실 그리고 포토존 같은 것들인데 이쪽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온실을 조성을 해서 원래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시던 분들을 이쪽 공간에서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했고요. 버려져 있는 나대지를 이제 매입을 해서 마을이 좀 상징이 될 만한 포토존, 포토 그네, 이제 하트 그네를 지금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려져 있는 공간인데 양삼동 국공립 어린이집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텃밭 체험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조성을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2019년 6월에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 쪽에서
뭐 보통 뉴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쓰레기 처리 시설들을 좀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쓰레기 처리 시설들이 좀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 재활용품 수집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쓰레기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를 좀 담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조금 독특한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형태로 보시는 이미지처럼 차량 모양이 돼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청춘발산마을 사업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기업에 대한 약간 좀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차 포니의 모양을 좀 본따서 철제로 되어 있는 쓰레기 봉투 보관함과 이제 쓰레기 봉투 이제 수집함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보관함 이게 지금 앞에 본네트 쪽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좀 담는 곳이고 뒤에 있는 차량 본체 쪽이 이제 일반 쓰레기 봉투를 담는 형태로 해서 지금 마련을 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철제로 해서 이렇게 다 막아놓고 이렇게 되느냐? 마을 안에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들이 그냥 두면 그냥 이제 쓰레기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를 전신주 밑에라든가 이런 데 놔두다 보면 그걸 어느샌가 와서 다 핥혀놓습니다. 그 음식물들이 다 이제 쏟아지고 뭐 쓰레기 봉투 안에 이제 닭뼈라든가 이렇게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음식물들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쓰레기 봉투 보관함을 지금 마련을 했었고요. 이 보관함을 현재 마을 안에 한 3기 정도를 3기 정도를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 각각에 설치된 그 쓰레기 보관함, 자동차 모양의 쓰레기 보관함에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시는 할머니들의 이름을 붙여서 할머니들이 이제 직접 다 관리를 좀 하실 수 있게 본인들 소유의 차량이 생기는 느낌도 또 드리면서 이렇게 좀 재미적인 요소를 좀 들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미장터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여기도 이제 108공원이라고 하는데요. 108계단 위쪽에 이제 그 안전진단이 필요했었던 주택에 대해서 철거 후에 맹지가 되어 있는 공간을 개미장터 아니 그 108공원이라는 이름의 쌈지공원을 지금 공사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쪽 마찬가지로 개미장터와 108공원이 함께 좀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토요일마다 토요개미장터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주차장, 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고 새틀마을 사업이고 주차난이 있는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 시설들이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공용 주차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성전 사진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버려져 있는 주택과 그리고 이제 무허가 주택이 함께 혼재해 있었던 공간이었었는데요. 이거는 보상 처리를 하고 전체 철거를 한 이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용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지금 마을 주차장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뒤쪽으로 보이시는 파란색 지붕으로 되어 있는 공간들이 전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춘빌리지 1호, 2호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청춘빌리지 3호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일반 주택처럼 보이지만은 리모델링 깔끔하게 되어 있는 주택처럼 보이지만 이게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인데 앞서 말씀드린 청춘빌리지 1호와 2호와 지금 현재 이 공용 화장실이 세 개의 주택이 같은 형태의 주택으로 다 붙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전부 공폐가였습니다. 이 지역 자체의 공폐가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한 이후에 여기는 이제 화장실로 마을을 방문하신 분들이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바로 공용 화장실을 이용을 하시고 마을 안을 좀 둘러보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동선 유도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그 옆으로 보이는 별 모양의 이런 그 LED 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광주 시립미술관에 설치되어 있었던 작품인데 이전 설치를 통해 가지고 현재 마을 안에 마을의 전체적인 테마가 별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상징 조형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형태로 매번 이렇게 청소도 직접 하시고 마을 문제는 주민 스스로 풀어가자. 라는 의기투합을 통해서 마을 주민분들이 함께 운영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신축 공공시설물들은 주차장, 화장실, 108공원, 별마루공원, 이제 그 온실, 근해, 텃밭 이런 형태로 새틀마을 사업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됐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을 축제를 통해서 공공시설물 준공식과
또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뭐 2019년도까지 했었죠. 2020년 1월, 2월 이때쯤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직접적인 대면 행사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내년에는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거점에 대한 부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역사문화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도시재생 사업을 2015년 너무 초창기에 진행을 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거점에 대한 위치를 지정을 해놓고 부지 매입이 안 된 채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거점을 좀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 변경 계획을 통해 가지고 원래 하기로 했었던 거점을 다른 곳으로 좀 이동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의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 버려져 있는 집이었었는데요. 이 집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집을 일단 부지 매입을 하고 그 구조를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구조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벽면은 세멘트로 되어 있고 이제 지붕은 슬레이트 형태의 주택이었습니다. 근데 진단을 해보니 세멘트 벽면을 걷어내니까 안에 흙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지붕을 걷어내니 석가래의 초가 지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광주광역시 안에서도 서구 그리고 양삼동은 사실은 광주광역시에도 거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천변만 건너면 금남로나 이제 충락로로 바로 맞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중심시가지인데 거기에 흙벽으로 되어 있는 그 흙벽과 이제 초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택 구조가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마을의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록 보존의 의미로서 역사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었고요. 보시면 이제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흙벽으로 되어 있는 공간과 이외에 이제 초가 집을 얹혔던 석가래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에는 그러면 이제 집은 그렇다 치고 안에 있는 공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안에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마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을 뭐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본인이 처녀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물건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기증을 받고 옛날 갓이라든가 옛날 곤방대라든가 이런 예전에 이제 수술을 했었던 다리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증을 받아서 마을 그 박물관 안에 설치를 하고 이것들을 서로 이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영상물도 인터뷰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어떤 여기에서 이 마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담는 형태로 이렇게 꾸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커뮤니티 센터 바로 옆에 공방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작가분들이 이제 작품을 설치한 이후에 가시지 않고 뽕뽕 브릿지라고 하는 대형 갤러리를 운영을 한다는 걸 앞서 초기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간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공패가 세 채를 매입을 해서 각각 이제 쇼룸 그리고 예술 체험 공방 그리고 작가분들이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작가 레지던시를 함께 운영을 하는 형태로 현재 지금 운영을 꾸준히 이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 쪽에서 진행을 했었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행안부의 공방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별별 예술 공방과 행복 경유 주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신청을 해서 마을 안에 공방, 예술 공방과 그 공유 주방이 지금 현재 설치가 돼서 마찬가지로 운영이 현재는 되고 있는 상태고요. 운영되고 있는 사진들로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있는 주택 모습들이 지금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그리고 또 이제 삼성카드의 후원을 받아서 대한민국 건국 100년 기념사업회 쪽에서 전국에 있는 100명의 가족들이 마을에 오셔가지고 마을 안에 발산마을의 역사 그리고 광주 그 학생운동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을 좀 엮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벽화 작업들을 진행했었던 모습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물리적인 시설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공공이용 시설들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화면상에서 이제 범례를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시설 사업들에 대한 공공 이용 시설들이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생활문화 공간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빨간색으로 뭐 지금 동그란 빨간색 점들이 찍혀져 있는 공간들이 현재 마을 안에서 그대로 상주해서 현재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단체들, 문화예술 예술가 단체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흐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2015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21년도 현재 이르기까지 약 5년에서 6년 정도 진행을 할 동안 마을이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 안에는 각각의 운영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좀 속도를 붙여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시설 사업들에 대한 운영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이 함께 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항상 고령자분들,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 어르신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이제 협조를 해주시고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좀 받았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청년들도 중요하고, 이제 마을 안에 작품을 설치를 하시는 마을 예술가 분들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원래 이 사업이라는 게, 도시재생 사업은 거주를 하고 계시는 원주민이 어떻게 이제 생활도 좋아지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전체적인 의식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시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안에 이제 주민 어르신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인 개요이기 때문에 개요는 넘어가고 세부적인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산마을 하면은 사실은 외부에 알려져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가마솥대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마을 안에 샘몰 경로당이라고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 대상지 안에는 경로당이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지 바깥에 주민센터와 마을회관 같은 이런 거점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대상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접근 가능 거리가 짧은 거점을 확보를 하고 그 공간을 활용을 하는가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거점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센터 2층 강당이라든가 회의실을 많이 이용해서 거기에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나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거점 사업 대상지에서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막상 마을 안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 주민센터까지 오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은 너무 불편해서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잘 못 들었어. 그래도 저희는 뭐 했으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은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주도적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추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마을 사업 대상지 안에서 정중앙에 있었던 샘몰 경로당, 그리고 주민분들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모이시는 경로당 안에 원래 이제 가스를 이제 LPG 가스를 이제 구입을 해서 그걸로 이제 밥을 지어 드시던 형태로 이제 식사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황토 벽돌을 가지고 부뚜막을 마을 주민들과 청년들이 함께, 예술가들이 또 함께 해서 부뚜막을 만들어 드리고, 부뚜막 안에 바로 옆에 양동시장에서 굉장히 큰 가마솥 2개를 사와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 가마솥 크기가 보통 한 40인분, 50인분의 밥을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가마솥 2개를 설치를 하고, 안에 부뚜막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땔감을 떼어서 거기에서 밥을 짓는 형태로 이렇게 경로당 안에서 함께 식사를 좀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설명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하거나 뭘 하거나 그걸 할 때는 가마솥데이라는 이름으로 일단은 밥을 짓고 그 밥을 함께 나눠 먹고, 그러고 나서 서로 간에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이제 가마솥데이라는 것을 정했는데요. 나중에 처음 그걸 만들고 나서 쭉 이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달 1회 이상씩 가마솥데이를 2016년 4월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매달 한 번씩은 무조건적으로 거의 한 4, 5년을 이어서 해왔었죠. 그렇게 해서 가마솥데이를 진행을 하고 밥을 먹고 밥 먹으면서 이제 마을 어르신들, 주민들 그리고 새로 이제 유입이 돼서 마을 안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자 하고 마을에서 기획 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 그리고 마을 안에 작품을 설치하고 마을 안에 대안 갤러리를 만들어서 마을 안에 상주를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함께 모여가지고 가마솥으로 지은 밥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거기에서 일적인 이야기들을 최대한 좀 배제를 하고 너네 요즘 잘 안 보이던데 요즘 무슨 일 활동하고 있어? 어제는 뭐 했어? 요즘은 가게 문을 빨리 안 열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좀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서로 벽이 좀 허물어지고 할머니들이 계실 때 가마솥으로 밥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청년들이 가서 어머니 저 밥 먹으러 왔어요 하면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형태의 소통의 장이 좀 만들어졌었는데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져야 어떻게 보면 이 도시에서 그게 가능해? 시골에서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시골과 도시라고 해서 다를 게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마솥데이를 진행을 하려면 부뚜막에 땔감을 떼야 되는데 그 땔감을 어디서 떼느냐. 이게 산에 가서 나무를 캐올 수도 없죠. 불법으로 이렇게 나무를 캐온다거나 하면 벌금 먹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시재생사업지에서 가장 많은 게 항상 거점시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폐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폐목들을 주민분들이 같이 모아서 경로당에다 놔두고 경로당 안에서 그걸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다 톱질을 해서 하는 것들도 청년들이 함께 진행을 해서 이런 식으로 버려진 나무들을 좀 자원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가마솥데이를 쭉 이어서 해왔었고요. 이 가마솥데이를 진행을 하다 보니 할머니들께서 경로당 할머니들께서 그 전부터 하셨던 활동들을 좀 확인을 하게 됐어요. 뭐가 있었냐면 2006년도부터 경로당의 이영희 회장님이라고 하는 경로당 회장님이 매주 3회씩 자발적으로 마을 주변에 환경미화 활동, 그러니까 청소를 많이 하고 다니셨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 하십시다라고 하고 했었던 건 아니고 원래 하고 계셨던 활동인데 뭐 일반적인 노인 일자리 형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조끼 입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경로당 할머니들이 우리 마을 좀 깨끗하게 그렇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가치 있는 활동들을 하고 계셔서 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캠페인성으로 좀 확장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행복죽기라는 명칭을 부여를 하고 이 부분에 어떤 체계를 조금 다듬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죽기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 쓰레기들도 많지만 공병이라든가 이제 고철, 유리병, 뭐 폐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모이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그 전에는 캠페인 활동을 하기 전에 그 전에 행복죽기를 하셨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걸 그대로 이제 슈퍼나 이런 데서 파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군것질거리나 이런 것들을 사 드시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철제캔이나 알루미늄 캔을 좀 분리수거를 하고 그리고 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분리를 해서 그걸 이제 고물상에 때 이제 판매를 한다거나 하면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이제 청년들과 이제 마을 예술가들이 이제 차로 싣고 가서 판매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또 이걸 분리하는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이거 분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금액을 1년 동안 모아놨더니 첫 해에 약 20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 20만 원을 가지고 마을에서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말고 마을 안에서 할머니들 청소할 때 인사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다가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라든가 여기에서 또 아이들 좀 어려운 아이들한테 이제 행복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첫 해에는 한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또 상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주워서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그걸로
마을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수여를 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또 외부에서 보셨을 때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들이 드셔서 샘물경로당을 통해서 진행을 했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주변에 있는 발산경로당이라든가 삼성경로당이라든가 하는 주변 경로당으로까지 좀 이어져서 여러 경로당이 함께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마을 안에 쓰레기를 줍다 보면 뭐 고철, 폐지 이런 것들이 뭐 치워도 계속 나오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다른 지역에 사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자녀분들이 폐지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 버리고 그대로 모아서 가지고 계셨다가 그거를 경로당에 오셔서 차로 이렇게 놔두고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부분들이 점점 이제 금액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2019년도에 진행했었을 때 행복장학금 60만 원 정도, 가만히로 240포대를 판매를 하니까 60만 원 정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대학생, 또 초등학생, 중학생 이제 장학금 형태를 좀 더 이제 좀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이제 청년들, 뭐 주민분들의 자녀분들 함께 동참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뜨개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통해 가지고 마을 어르신들이 행복죽기를 하고 행복장학금을 운영을 할 때 사용하셨던 도구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흉내내서 그런 식의 이런 뜨개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전에는 이제 경로당에 모이시면 TV 보시고 뭐 고스톱 치시고 이렇게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모이셔서 이렇게 뜨개질, 교육받았던 뜨개질로 이런 활동들을 해가지고 현재는 행복뜨개라는 이름으로 마을 상품을 개발을 해서 지금 주민자치 박람회라든가 도시재생 한마당 같은 데 참여를 하고 마을 축제 때 플리마켓 장터가 열리면 거기서 이제 판매를 또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발산발의 흔쾌한 발산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축제를 진행했는데 사실 이게 항상 할 때마다 저도 이제 기분이 좋고 마을 주민분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참여하는 외부 셀러들 입장에서도 마을 안에서도 도시에 있는 마을 지역 안에서도 이런 형태의 좀 활발한 축제가 좀 이루어질 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동을 많이 받고 다음번에도 참여하고 싶다 했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작년과 올해는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진행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는 그러면 청년들 예술가들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 외에 어떤 단체들이 또 있느냐라는 부분들 좀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자료가 조금 더 업데이트를 최근에 했었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난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 사랑나는 봉사회라고 해서 광주 전역에 있는 봉사 자원봉사 일을 하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팀이 발산마을의 거점을 공패가를 하나 지금 그 집주인분께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드리고 그 공간을 거점으로 활용을 해서 어울림 사랑나는 봉사회가 발산마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을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세탁 서비스라든가 뭐 목욕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렌이라고 하고 있는 팀이 원래는 이제 청춘발산마을 그 현대자동차에서 진행을 했었던 사업에 일정 부분 팀원으로서 활동을 했었던 청년이 지금 마을 안에 있는 외부 청년들과 함께 청년 조합을 구성을 해서 현재는 청춘발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의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그리고 이 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미디어 활동을 좀 했었던 팀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마을 안에 공패가를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그 이후로는 현재는 이제 이 팀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갔었지만 이제 일반 주민분들이 발산 게스트하우스라는 형태로 저층주택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 뽕뽕브릿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 작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팀인데요. 프로젝트 B라고 하는 팀이고 이 팀이 앞서 말씀드린 레지던스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현재도 코로나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활발하게 마을에 있는 문화예술 거점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발전 오라라고 하는 팀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대인예술시장이라고 많이 아실 텐데, 대인예술시장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8년 정도 활동을 했었던 팀이 발산마을로 2018년도에 이주를 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발산마을 안에 또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작가들의 작가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이루고 있고, 이 팀과 마을 안에 있는 예술 작가들이 함께 간풀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예술가 협동조합을 또 만들어서 조합 형태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마켓 스토리북이라고 하는 팀인데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 소유의 마을회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마을회관 1층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마을 카페 운영을 통해서 이 팀이 마을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주민들과 청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누구나 발산발에는 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는 마을 축제 운영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 사실 2019년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앞으로 2022년 이후에 또 마을 축제가 활성화가 될 때 본격적으로 다시 움직이게 될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팀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상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 점 좀 아쉽고요. 빛나는 청춘발산 마을이라고 네 번째 섹션인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리적인 시설과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게 된 마을의 운영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 지속성을 확보를 해서 마을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산마을을 통해 제시한 도시재생 비전에 대한 추진 성과인데요. 이건 사실상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추진 성과들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주민 소통 공간에 대한 거점 시설도 있지만 청년 단체에 대한 유입들, 청년 상인들, 그리고 청년 기획자들, 그리고 젊은 문화예술 작가들,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마을 구성원이 일반 주민들, 원주민들이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 현재의 발산마을은 그렇게 주민과 청년과 예술가가 함께 공존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형태의 마을로 됐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사회적 재생, 경제적, 환경적 재생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새들마을 사업도 그렇고 지금 많이들 추진하고 계신 예비사업도 그렇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영순위는 그 사업 추진 주체, 사업 대상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과 자생단체장님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 주민협의체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주민협의체가 먼저 구성이 되고, 그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마을에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이라든가 추진에 대한 방식을, 의사결정을 또 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의 시작과 끝이 전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민협의체가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민협의체가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없어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발산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이 협의체를 명칭만 바꿔서 그대로 유지를 하자라고 해서 현재는 빛나는 청춘발산 주민협의체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원래 있었던 협의체가 거주민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바뀐 협의체에는 이제 현재 조직도가 지금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마을 안에서 그동안 재생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재생 사업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이제 구성원들, 그리고 새롭게 사업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나 뭐 영리협동조합, 비영리협동조합, 뭐 마을 기업들, 뭐 사회적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분과로 구성을 해서 환경분과, 청년분과, 공동체분과, 문화예술분과에서 복지환경분과는 사실상 말 그대로 마을 안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어울림 사랑나눔 봉사단이라든가 생물경로단 같은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와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청년분과는 청춘발산협동조합 같은 청년들 위주로 되어 있는 조합과 마을 안에 활동하는 청년 기획자들, 청년들,
공동체 분과 같은 경우는 마을에 원래 계셨던 주민분들 그리고 자생단체장님들, 마을의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문화예술 분과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로서 마을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조합을 이루어서 활동하시는 팀들 이런 분들이 함께 들어와서 마을에 대한 것들을 마을의 앞으로 추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새뜰마을 사업은 일반적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과는 좀 그게 사실은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이제 정책적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이 정립이 됐고 2019년도에 1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 전에 진행이 됐었던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이 지금 빛나는 청춘발산 주민협의체가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의 형태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어떤 서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인가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하지만 활동에 대한 의미라든가 전체적인 체계라든가 조직에 대한 구성은 마을관리 사업의 역할을 지금 현재는 이 빛나는 청춘발산 주민협의체가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방문을 해주셔서 단체 활동도 단체로 이렇게 오셔서 이제 이런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들으시고 현장도 방문해 주셨고요. 또 SBS 광주 KBC에서 진행을 했었던 SBS 채널로 방영이 됐었던 환상의 타이밍이라는 드라마 작품도 지역 마을 자체가 좀 외부로 알려지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 또 외부 미디어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좀 노출이 많이 됐었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손주들의 사람 사는 마을 물려주고파라고 되어 있고 뒤에 샘물 경로당 할머니들 사진이 보이는데요. 사실은 마을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 리더 역할을 하는 단체, 집단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저 같은 이제 마을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행정 쪽에서 사업에 대한 집행을 진행을 하시는 지자체의 역할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의지를 가지고 마을 사업을 끌고 나가고자 하는 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외부로 이런 형태의 좀 많은 언론 미디어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동구에는 또 인권마을이라고 부르는 동구 주남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는 청춘발산마을이라고 부르는 발산마을이 있죠. 근데 양쪽 다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동구 주남 인권마을의 어르신들과 서구 청춘발산마을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마을 축제를 함께 진행을 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이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함께 이제 경로당에서 협약식도 진행을 하고 어르신들을 사실은 이제 구성원 안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이제 주민 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활발하게 활동에 참여하시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대부분의 재생 사업지에는 고령자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이 주민 구성원 분들을 사실은 배제하고 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1시간 반가량 지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청춘발산 마을 사업은 이렇게 추진이 됐었고 앞으로 지속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조직화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비난 청춘발산 마을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